한동안 잠잠했었죠. 북한이 75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3시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 방면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오늘 쏘아 올린 미사일 ICBM급으로 일단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자료로만 봤을 때 ICBM급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건 뭐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고각을 쏘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4,500km 정도로 공중으로 쏘아 올렸다. 네. 그 다음에 또 공중 비행 시간 자체가 52분 정도 됐다. 예. 비행기 거리 시간이죠. 그 다음에 또 떨어진 거리가 한 900여 킬로가 사실 됐다. 예. 네. 뭐 이런 것을 전체 종합을 해보면은 실제 ICBM을 정상 각도로 쏘았을 때 예. 거의 13,000킬로에 달하는 네. 충분한 그 ICBM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시험 발사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자료만 네. 보더라도. 최대 고도가 4,500km로 분석이 됐는데 고도라면 높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북한으로서는 좀 최대한 고각 발사, 사실은 이제 발사할 때는 늘 이렇게 수직으로 쏘옵니다. 네. 80도 수준에 쏘는 건데 모든 미사일 그렇게 쏘게 돼 있는데 네. 그렇게 쏘아서 내려올 때 진입하게 될 때 각도가 이제 고각이라는 거죠. 거의 90도로 가깝게 예. 해서 이제 그걸 고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한 이제 사거리를 줄여 가지고 주변국들의 위협을 좀 줄이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고각 발사를 통해 가지고 진입할 때 속도를 되도록이면 높여서 진입할 때 재진입의 어떤 성능을 더 고도화 시키기 위한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보면 지난번에 했을 때도 사실 이 진입할 때 속도가 주로 이제 ICBM급은 한 마하 21 정도 돼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군 당국에서 파악한 거로는 10 이하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네. 예. 두 번 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아직 높여지지는 않은데 그만큼 그 이야기는 바로 추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이야기라서요. 예. 그래서 사거리는 좀 억지로 높여서 미국을 대응해서 어쨌든 하고 위협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 추력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 네. 어느 정도인가는 예. 더 분석이 필요한데 예. 조금 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가상 화면으로 이번에 오늘 새벽에 발사한 미사일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발사를 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요. 평안남도 평성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도는 약 4,500km로 이렇게 추정이 됐고 비행거리는 약 960km 해서 일본의 그 EEZ 네.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 떨어졌죠. 사실은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사실은 일본을 완전히 지금 물러보고 있다. 이래보고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물론 이번에 일본 당국에서는 이것은 이제 소위 장거리 미사일, 소위 ICBM급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일본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요격을 안 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알리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상 이게 만약에 일본이 직접적 미국과 같이 강한 군사력을 직접 무장을 하고 있다면은 감히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북한은 일본을 자극하는 형태의 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지난번에는 소위 그 IRBM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열도를 감히 넘겼습니다. 그렇죠. 넘기는 식으로 일본 열도를 넘긴다고 한다는 것은 일본의 전력 자체를 사실 자기들의 원하는 그 타겟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으로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안보적 차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민감하고 예. 심중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당장 지금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격 수단이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일본의 딜레마가 아니냐. 예. 이것을 이제 최대한 파고들어 가지고 일본 국민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면에서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여론을 오히려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에 우리가 초점을 좀 둬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발사 화면을 가상으로 보여드렸는데 75일 만에 도발을 한 거지 않습니까? 두 달 넘게 그동안 잠잠했던 게
도발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을 꾸준히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요. 최대 고도가 지난 7월에 발사했던 화성 14형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상당히 그동안 이루어졌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 저도 아직까지 그 실체 화면들 저도 못 봐서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 언론의 분석가에 의하면은 이번에는 이게 지난번에 7월달 했을 때 2단체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3단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일본 언론에서도 이게 3개가 떨어졌다, 이게 예, 낙하물이 3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그 3단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력이 부족하고 속도가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를 하나 더 늘려서라도 추력을 더 늘려서 했을 가능성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예. 뭐 대체로 보면은 3,000km에서 5,000km가 넘어가면은 단을 하나 더 둬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 네. 예. 그렇다 보면 13,000km로 10,000km에서 13,000km 더 늘리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추진체를 하나 더 넣어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걸 네.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의 가장 첫 번째 정책 결정의 목적은 기술 개발입니다. 기술의 개발 필요하면은 전략적 환경과 관계없이 중국이 뭐라 그러든 미국이 뭐라 그러든 한국이 대화를 제의하든 안 하든 본인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면 하는 것 첫 번째 정책 결정의 기반이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전략적인 환경이나 국내 내부적인 북한 내부의 정책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요구가 있으면 하게 돼 있는데 네. 아마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지금 준비했다가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한미연합훈련이나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이나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그 화성 14형 같은 경우 이게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3단으로 저 단을 하나 더 늘렸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걸 더 봐야 됩니다. 사실은 2015년과 2012년에 군사 프레이드 할 때 그 ICBM급이라고 해서 했었거든요. 네. 네. 프레이드를 할 때 사실은 좀 두 개가 다른 것이 나왔었어요. 그때 아. 2단체도 나오고 3단체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2단체는 올해 7월에 할 때는 2단체였거든요. 예. 모형이 좀 달랐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모형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 확인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번 경우도 물론 이제 그 3단체 하는 건 뭐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봤을 때는 지난 7월에 화성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의 것이다고 하는 것이 예. 관련 그 미사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단계적으로 이 고각을 발사했더라도 예. 공중에 쏘 올리는 거리가 거의 1,000km씩 내려왔습니다. 예. 이게 보면 지난번에 7월 4일에 했을 때는 2,802km 정도 됐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 두 번째 있는 게 3,700km입니다. 그럼 이번에 4,500km가 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사거리에 대해서 뭔가 미국에 대해서 뭐 우리한테도 해서 마찬가지로 뭔가 시위를 자기의 어떤 예. 기술을 뭔가 발전시켰다는 것을 뭔가 시위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보는데 또 미사일 관련 이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면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이미 북한은 사실은 10,000km 이상 정도 되는 ICBM에 거의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마음대로 예.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걸 시위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정도 간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런 것을 보임으로써 예.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돼 가고 있고 이 고도화가 미국을 직접적으로 지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능력을 지녔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제 사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네. 부분에서 이제 13,000km를 날아가는 네, 네. ICBM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고각 발사를 해서 최정상 고도가 4,500km니까 예. 이걸 이제 곱하기 셋을 해서 이제 나온 숫자죠. 예, 그 정도죠. 그러니까 본래 이제 미사일 정상 각도로 그 발사를 할 때는 한 40도 각도로 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상당히 포물선을 완만하게 그리면서 이쪽에 이제 포착을 탄착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공중에 직각 90도로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고, 네. 자 이게 문제가 두 개 다른 것이 뭐냐면은 고각 발사를 했을 때는 떨어질 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예. 속도가 빠른 만큼 이제 그 재진입할 때 문제가 되는데 예. 이게 정상 각도로 했을 때는 재진입할 때 들어오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자, 예. 길어진다 하면 그 정도까지 그 고열에 견뎌내야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고기술이 필요하다. 예. 여기서 예.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다. 뭐 그런 차이는 있으나 지금 문제를 자꾸 이제 북한이
재진입 기술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ICBM이라고 하기에는 뭐가 좀 이래 문제가 있다 이래 얘기하는데 저는 위협도 차원에서 본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재진입 기술의 그 발사를 못해도 그런 기술이 안 갖다 손치더라도 그 위험도는 굉장히 크다.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재진입하기 이전에 공중에서 EMP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가 한다면은 거의 터뜨리는 이상으로 이것을 또 그 영향이 클 수가 사실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한가하게 미사일 발사 자체가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 ICBM까지 갔다 안 갔다 그거 논할 것이 아니라 거의 미사일 그 수준까지 갔고 그럼 실적으로 지금 재진입 그까지 안 됐다 손치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예를 들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EMP와 관련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재진입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느냐, 아니면 이제 종말 유도 장치에 대한 그 기술이 개발이 돼 있느냐. 이 부분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위협적인 무기로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뭐 그렇다니까 북한이 옛날 그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미사일 기술 자랑하는 그런 수준은 사실 아니에요. 이런 북한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그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이 현상을 변경시키는 한미 동맹 관계를 뭐 철폐하게 만든다든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걸 개발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ICBM이 완전히 뭐 구소련 지금 러시아와 같이 그런 기술 정도 발전되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크다. 이거는 사실 한간 그 판단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까지도 못 갖다 손치더라도 미국을 충분하게 지금 위협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돼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둬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도 가상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미사일 발사 그것을 보면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을 했고요. 평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동안 미사일 도발 지역 중에 평성이라는 곳은 없었거든요. 이 지역이 어딘가요? 예, 평성은 평양에서는 한 30km 가깝습니다. 평양에서 가깝게 있고요. 지난번에 소남 비행장 거기에서 한 20몇 킬로 정도. 제가 지도로 찍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거리에 있는 북쪽에 있는데요. 보면은 평양 근처에 그 태성 기계 공장이나 이런 미사일 조립 그 제조 공장들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제조되고 나면은 옮기기가 시차로 봤을 때 가깝게 있어서 아마 이 평양 근처에서 그 지난번에 순안 그 공항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포착되기 어려워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그 근처로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제가 지금 속보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 쪽에서 반응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미사일이 3개가 떨어졌다 그러는 게 세 조각이라는 게 이게 다탄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탄도요. 그러니까는 그 탄도 하나에 여러 개의 그 자탄들을 실어서 날리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에서 언뜻 올리고 있는데 그거는 뭐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 근거는 3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다탄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는 그 7월에 발사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우지 루빈이라는 그 에로 미사일을 개발했던 학자인데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게 좀 이게 ICBM을 했는데 이게 다탄두로 가는 기술이 상당히 진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그림까지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어서 설마 하고 저도 그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이 또 저런 이야기를 해서 생각보다는 훨씬 더 이 다탄도를 한다는 그만큼 요격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차피 정영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겨냥해서 어쨌든 그 위협을 최고조로 올리려고 그러면은 사거리를 통해서 본토 사격 능력을 키우는 것 플러스해서 요격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숙제가 될 텐데 그렇게 봤을 때는 다탄두 기술은 북한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둔 어떤 실험이 아닐까. 지금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 나와서 보면 예전에 읽은 그 글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거기에 대해서도 그 다탄두와 관련돼가 지난번도 그런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했을 때 뭐 몇 개 탄으로 인해 분리됐었다. 예. 그럼 뭐 3개인가 4개 형태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두 가지 판단인 게 하나는 다탄두일 것이다 예. 하는 추정이 하나 있었고 다른 거는 재진입 기술에 재진입에 실패를 해서 이 파편으로 이게 튀었을 가능 그런 식으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 판단은 사실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사실 모든 요격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상당히 이것을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해줘야 예. 이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또 예.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북한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쪽으로라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예. 미국이 그야말로 손을 들 때까지 나름대로 자기들 그 개발을 해가 위협을 하고 이것을 통해 소위 이제 위협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로고 스테이트 소위 그 불량 국가가 사실은 어설픈 무슨 그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가지면 이게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가 이런 중국이라든가 이런 정상 국가들이 미사일 갖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상호 한미 간에 잠깐 미중 간에 아니면 미러 간에 여러 가지 그 협상을 통해서라든가 또 상호 균형을 위해서라도 쉽게 이걸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 경우는 이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쏠지 모른다고 하는 자꾸 이 위험도를 높임으로써 자꾸 위협을 하는 것이죠. 위협을 통해서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수 있게끔 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북한이 오늘 새벽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상 화면으로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성에서 오늘 새벽에 3시 17분에 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자, 탄도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발사 시점과 관련해서도 지금과는 좀 달랐어요. 새벽에 3시 17분. 그 전에는 보통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도발을 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상당히 일렀습니다. 이 시간대에 도발을 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가장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그 시간대 그러니까 시간대를 계속 옮기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감시 자산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를 북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몇 년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킬체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후가 보이게 되면은 그 개발 원점에 대해서 타격할 수 있다. 그것이 킬체인이 중심인데 핵심인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정찰 자산을 통해서 그 징후를 먼저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징후 파악이 정말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북한은 여전히 그 의구심도 있고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것을 징후 그 정찰 자산의 그 눈을 피해야지 요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북한이 여러 개 수백 개 뭐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효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요. 그러려 그러면 그는 정찰을 얼마나 감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아마 이번에도 예. 좀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는 6시쯤에 이미 전화 통화를 네. 했고요. 조금 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북한의 오늘 도발 이후에 한미일 3국이 그 북한 도발과 관련한 어떤 대응을 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미 뭐 대응을 했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우리가 한 5분 정도를 기다려 가지고 우리가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네. 저희 공중에서 그다음에 지상에서 그다음에 해상에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원점 타격하는 그런 보복 어떤 의미에서 보복 공격을 했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만큼 빨리 이것을 이제 이미 이제 이번 경우는 지난번과는 또 달리 사실은 북한의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리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된 그런 정보가 빨리 도달했었다. 이런 것이 사실 하나 있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까 이제 왜 밤에 이것을 이제 이번에 선택을 했느냐 하는 네. 것은 실제 북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 평양 주변입니다.
이 평양 주변에서 지금 계속 지금 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보복 공격을 하더라도 이 주민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데 여기서 보복 공격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순환공항이라든가 예. 이번에 평성도 사실은 그 도만 조금 다르지 그 지역만 요래 다르지 실적으로 그 뭐 평양 평성이라고 인근이기 하는 때문에, 거는 성역 평양의 성역 부분이다 이런 게 예. 그만 가까운 부분이에요. 네. 자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항상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 임의로 자기들은 이것을 발사를 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임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을 그 도입을 해서 포착을 해서 뭐 공격을 하려고 해도 아마 어려울 거야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또 과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핵실험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실험 혹은 시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예. 뭐냐. 시현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좋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실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실험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어. 예. 하는 것을 자꾸 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시연을 했다. 보여주기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예.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네. 예, 또 방금 새로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서 화성 14형 계열로 추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 외신들 가운데는 화성 12형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합참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은 화성 14형 계열의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화성 12형, 화성 14형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둘의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거리 차이죠. 화성 12는 IRBM이라고 그래서 한 6,000km 정도 날아가는 네. 겁니다. 저 9월 달에 쏘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두 번 했던 것은 이제 ICBM 14형이라 그래서 10,000km 정도 날아가는 것이었고요. 네. 그러나 화성 12형은 몇 번을 테스트를 해서 또 꽤 좀 진전돼서 별로 실수하지 않고 네. 발사를 했었는데 이제 7월 달에도 그렇고 뭐 이 재진입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보이는 부분, 진입할 때 탄도가 타는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직 재진입이 덜 됐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화성 14형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화성 14형을 집중해야지 미국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화성 14형에 대해서 집중해서 앞으로도 뭐 필요하다면 사실 그 지난번에 7월 달에 했을 때도 전문가들은 10회 정도의 더 필요하다. 그래야지 재진입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으로서는 이 ICBM 기술을 빨리 발전을 해서 현시시켜야지 예, 아마 예. 그걸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가능한 테이블로 갈 수 있다. 사실은 북한의 이 협상 시계와 미국의 협상 시계가 사실은 다른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자기네들이 ICBM과 핵기술을 완벽하게 갖춰야지 나는 협상 장소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예, 것이고 예. 미국은 그 전이어야지 너는 나와 협상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다른 시기를 누르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이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지 가중되고 있는 경제 제재 압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예.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려면 이 본인으로서는 기술적인 개발을 가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참 거기에서 우리가 좀 추가를 하면은 사실은 그 7월 4일부터 2,802km 공중을 날렸죠. 그다음에 3,700km. 예. 그다음에 이번에 4,500km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1,000km 차이 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차이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 번 다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지속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소위 ICBM과 관련된 그런 급에 계속 성공으로 왔다고 한다는 것은 소위 그 지난번에 소위 그 북한의 외무상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태평양상의 수소탄과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그 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예. 것이 예. 사실은 이거 허장성세가 아닐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 성공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되풀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술이 확인이 된 순간
이제 태평양 상공에 있어서 그런 핵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과감하게 이제 발전해 나간다 하고 하는 어떤 또 다른 하나의 한 걸음이 앞으로 나갔다 이래 볼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상공에서 그 핵실험이라든가 이래 하는 것은 내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우리가 가져봐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긴급 NSC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 북한이 ICBM을 완성을 하면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진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그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북한이 ICBM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누구보다도 아마 대통령께서 이번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남북 관계를 더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아주 야심찬 계획 중에 하나였었는데 북한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거듭 차이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지금 마음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NSC를 통해서 발표한 메시지는 세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에 대해서 너네들이 오판하고 있다. 그걸 개발하는 것이 너네들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이다라고 경고했던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로는 우리 대국민 메시지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거기에도 우리가 대응하고 있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해서 대국민 메시지가 한 가지 있으셨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성계 공격을 염두에 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계속 이야기해 오셨던 부분인데요. 계속 이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6분 만에 거기에 대해 대응 사격을 했죠. 대응 액션을 취했죠. 그렇죠. 6분 만에 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킬체인이 가지고 있는 킬체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사전 탐지와 공격할 수 있는 태세가 웬만하면 점점 이렇게 북한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대응과 그것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도 이 킬체인 능력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저희가 새로 들어온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새벽에 발사한 현무2의 발사 장면 모습입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6분 만에 우리가 대응 정밀 타격 훈련을 벌였는데요. 그와 관련된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무2가 발사가 됐고요. 이게 지금 탄도미사일이죠. 이 대응 타격 훈련에 이제 동원이 된 건데 3시 17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에 탄도미사일 발사 뒤에 6분 뒤에 우리 군에서 대응 타격 훈련을 했습니다. 자, 미리 사전에 미사일 발사 조짐을 저희가 감지를 하고 군에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바로 이 대응 타격 훈련을 실시를 한 거죠. 그래도 이번 경우는 좀 우리가 안도할 수 있었는 것이 6분 후에 대응 타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만약에 북한이 이것이 그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목표를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그 의도로 이번에 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전 공격도 가능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선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북한이 아무리 그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로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죠. 이 6분 자체가 6분 이전에 공격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NSC 화면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문 대통령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라고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의 반응도 상당히 빨리 나왔는데요.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여길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충분히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아주 돌발적인 몇 가지 돌발적인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늘 일관되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계속 밀어붙이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협상장에 나오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는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방향은 잡혀 있고 압박의 끝은 대화다. 예.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 일관된 그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국에 오셨을 때도 우리 대통령과도 합의했고 서로 의견 일치 봤던 부분이 또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뭐 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압박을 해서 협상 테이블로 가는 그 길이 유효해야 되는데 그 길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런 압박을 통한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법이 무용한 시점이 오게 될까봐 여러 이제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그걸 브리핑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이 이번에 목적이 뭐냐면은 미국과 한국과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한 제재에 제재 전선을 우리 함께 같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거지요. 그렇지 않고 이것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은 제재 자체가 효과를 잃어버리게 되고 제재 자체가 효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넘을 수 없는 되돌아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끔 만들어지게 예. 된다는 이야기고 예. 그 이야기는 미국 강대국인 미국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이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행동을 다른 옵션을 사용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예, 예. 혹시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나름대로 대북 정책 그걸 얘기한 것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북한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그 도발을 계속하면은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실제 지금 현상학적으로 이래 보면은 트럼프 정부는 사실은 그 북한을 미사일이라는 핵 함정에 빠뜨려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실 시험 발사를 하게 되면은 대북 제재. 예. 이것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 국제적으로 통해 아니면 직접적인 이런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자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늪에 빠지게 된다면은 네. 사실은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것을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죠. 그리고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 하게 되면은 압박과 제재라고 하는 것이 더 강화되고 이것이 더 심하게 될 것이니까 빨리 포기를 해라. 예. 그리고 하는 그런 그 강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 정상들이 긴급하게 움직이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위협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또 중국의 반응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조금 전에 특파원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은 일상적인 수준의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그것 이전에 중국은 상당히 그 체면을 구겨버렸습니다. 예. 스스로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숭따오 특사가 사실 가가지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거기서 듣자고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조차도 만나지 못한 형태로 왔지 않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좋다 칩시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특사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바로 뭐냐? 중국이 너희 아무리 역할을 한다 손 치더라도 너희는 힘이 없어. 예.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거야. 하면서 강한 그 메시지로 그냥 전달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중국으로서의 나름대로의 그 외교력, 이런 레버리지라든가 이것이 이번에 탄로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자, 중국의 입장이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시진핑 당대회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중국 내부에서의 권력 입지는 확고하게 던지고 났고 해서 새 시대 신시대를 이제 주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시대를 시작하니까 실제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의 외주받는 것이 아니라 네. 저 중국 나름대로 시진핑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어떤 이니셔티브를 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중단 미국은 별로
탐탁지 하지 않고 있는 쌍중단을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숭타오가 갔죠. 가서 사실 특사가 가서 특사라는 것이 이제 시진핑의 명을 받고 가는 이런 거 대리하는 거잖아요. 예. 해서 가는 것이었는데 사실 김정은은 못 만났다는 거죠. 대외 연락부장이었는데 못 만나고 만났던 사람이 최용해나 이수영을 만났습니다. 그 당 부위원장과 외교 국제부장이지요. 예. 실제로 이분들은 이 최용해나 이수영 같은 사람은 핵 전력이나 미사일 전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아주 핵심적 코어 인물들은 아닙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뭐 의전상으로는 격식을 낳게 해줬지만 그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사실은 하지 않을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고요. 예. 네.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ICBM 발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시진핑 신지도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제 당 대회 이후에 명실상부한 시진핑 체제에서 예. 첫 번째 외교 전략이 이제 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네. 예.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국방부에서 잠시 뒤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브리핑이 시작되면은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미국과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일본은 가장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그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이제 낙하를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베 정부로서는 뭐 두 가지 나름대로의 그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아베 정부가 지금 그 보수적인 그 관점에서 일본 재무장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회를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군사안보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예. 그것으로 볼 수가 사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아베 정부 아니라 특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지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북한과 같이 이런 불량 국가라고 이래 알려져 있는 이런 북한이 소위 핵 미사일을 지금 아주 그 미국까지도 그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뭐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소나기에 들어있는 정도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건 언제 자기들한테 또 핵폭탄이 날아올 가능성은 있다. 막 이런 어떤 우려를 준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일본이 이 재무장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로 만들어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예. 우려가 사실 앞서죠. 예. 네. 그 일본에 관해서도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렇게 앞서 정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네. 말씀 좀 죄송한데요. 지금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 브리핑 전에요.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사찰 지시하시고 비선 보고 받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거 뭐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그 민정 국정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지시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장면 함께 보셨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출석하는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죠.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사찰 지시하시고 비선 보고 받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거 뭐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그 민정 국정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지시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라고 하면서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다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불법 사찰 또 그리고 비선 보고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우병우 수석 착잡한 심정을 밝혔는데요. 자, 포토라인에 오늘 1년 동안에만 벌써 4번을 섰다고 얘기를 했고 숙명이라면은 받아들이고 또 헤쳐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우병우 전 수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4번째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에요.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에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에서 잠시 뒤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현장을 연결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현장 사정상 현장에 저희가 화면을 연결을 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 나오는 내용은 취재가 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북한의 오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주변국들의 반응까지 짚어봤는데 일본에서는 사실 아베 총리가 즉각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앞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라는 게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중국이 얼마나 이제 레버리지를 확실하게 갖추는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잘 아시는 바처럼 누차 이야기된 부분이죠. 중기 송유관을 어떻게 닫느냐, 네. 아니면 단계적으로 줄이느냐 이런 거에 대한 중국의 조치가 있을지 좀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더 사실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었고 미국의 제재가 있었고 미국의 제재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미국의 달러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망을 북한과 거래하면은 못 쓰게 하겠다까지 해놨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국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 북한과 거래하게 나면은 못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까지 강력한 조치가 돼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조치가 사실은 이게 유엔으로 가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조치가 만드는 것, 또 사실은 또 고려봐야 될 부분이 있고 예. 또 하나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북한의 180일 동안 북한을 드나들던 모든 선박들은 미국을 못 들어오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유엔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을 든 그 선박들에 대해서 북한을 드나든 선박입니다. 북한 네. 국적이 있는 선박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선박들 중에 북한을 드나들거나 했던 선박들에 대해서는 기항을 못하게끔 하는 조치 등등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국제적인 제재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하나씩 더 얹어주고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9월에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75일 만입니다. 그동안 2달이 넘는 동안에 북한에 별다른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국면이 좀 전환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북한이 다시 한번 또 미사일 도발을 함으로써 국면이 글쎄요, 이제 이 대결 국면이 계속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짧게 좀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주시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이 그동안 좀 조용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조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또 이 판단도 사실이 있거든요. 이번 경우도 이래 자세히 보시면은 소위 이제 우리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항공모함 이런 전략 자산을 도입까지 해가지고 전개해가면서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사실 좀 어떤 의미에서 조용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지금 또 물론 앞으로 우리가 그 항공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우리 공중 훈련 이것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사이를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런 측면에 상당히 우려가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북한은 아마도 내년에 있어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그 우려로 남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